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그 한국의 노동조합 문제를 한 번 더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무엇이 한국 노동조합을 기형으로 몰아가나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전체 근로자의 10%가 안 되는 조직률입니다. 그런데도 그 교사 집단하고 공무원은 노조 조직률이 50% 내지 60%에 육박하는, 이제 그 자체도 기형이죠. 어찌 보면 일반 근로자들은 굉장히 적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 김대우 소장님을 좀 소개를 할 텐데요. 사회 디자인 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이 사회 디자인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뭐 예컨대 5명이 모이는 곳에서 발표를 했을지언정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서 인용 보도하는,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실질적인 몇 안 되는 정책 싱크탱크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 디자인 연구소 소장을 이제 사회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이끌고 오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플랫폼 자유와 공화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정책적인 캠페인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그 새로 만든 지하철 2호선을 보니까 좌석이 7개에서 6개로 줄었는데요. 문 옆에 항상 청년들이 이렇게 대고 서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잘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좌석을 하나 줄이고 서 있는 좌석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랜 관행이 굳어지면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앉을 수 있는 좌석이 하나가 주는데요. 그 세금을 자꾸 올린다든지 이런 국가 정책의 문제도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조세 저항이라는 게 없으면 노동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가 관행으로 그렇게 이게 국민적인 요구인가 보다 하고 뭐 세금 올려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관행으로 굳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확히 알지 않으면 그렇게 관행으로 굳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노동 문제에 대해서 김대우 소장님 모시고 1시간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분 강의 15분 내에 20분 정도 진행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에 대하고 싸워본 사람이나 시달려본 사람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그 싸워보거나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노동조합을 아주 과소평가를 합니다. 근데 노동조합은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핵무력과 조선인민군이 있잖아요. 민주 진보 동네에 바로 핵무력과 조선인민군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노동조합을 갖다가 뭐 기름 좀 묻히고 뭐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좀 학력도 좀 낮고 뭐 그런 사람들의 뭐 조직 아니냐 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 진보 동네의 핵무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북한 핵을 갖다가 핵 문제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엄청난 버팀목이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근데 이쪽은 비핵화인데 사실은 이쪽은 노동조합은 비노조 또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상화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비정상이 됐느냐, 이제 이거를 갖다가 현상을 알아야 되고 구조 원인을 알아야 되고 해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제가 63년생 82학번입니다. 사실은 전형적 386입니다. 전형 386은 뭐냐? 학교 들어가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전공은 부전공, 저는 서울대 금속고 나왔습니다. 부전공으로 하고 주전공은 운동권이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시위주동을 하고 감옥을 갑니다. 감옥 갔다 와가지고는 또 위장 취업을 또 해요. 그것은 노동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전형적인 386인데, 제가 이제 무기징역 한 번에 제 지역에다가 감옥도 2번 가고 위장 취업도 하고, 뭐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뭐 386이 거쳐야 될 코스들은 완벽하게 사실은 수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 동구 몰락과 그 다음에 천안문 사태, 그냥 그 전에 이제 87년 이제 그 이민주화 이런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래 그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 중장기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또 사상 이념적 회의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하고 비슷한 코스를 거친 사람이 원희룡 지금 제주지사죠. 이제 원희룡 지사는 이제 그 공부 잘했거든요. 우리 때 그 수석을 했어요. 학력고사 수석을 하니까 지 전공을 살려가지고 지 잘하는 게 이제 고시 공시 뭐 고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고시를 거쳐서 해서 지금 변호사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하다가 지금 그 이해창 총재 시절에 이제 이렇게 그 발탁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냥 노동운동 하다가 무슨 전국연합 어떤 뭐 이렇게 단체 운동을 하다가 DJ에 의해서 이렇게 발탁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386 의원들이 이제 탄생했습니다. 이인영, 우상호, 기타 등등등 이게 주로 있고요. 그 앞에 김민석이 이제 저하고 같은 82학번입니다. 이제 이쪽 현실 정치권으로는 가장 먼저 나온 친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한국당, 한나라당 때 이제 이 386들이 이제 수혈이 쭉 됐습니다. 지금은 이미 중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케이스는 이제 저는 산업여군이 돼야 되겠다 생각해요. 저는 서울공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고시 같은 거를 좀 싫어해요. 뭐 재주도 없고. 그래서 산업여군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 대우자동차에 들어갔습니다. 기술연구소에서 들어가서 앞으로 여기 내가 내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대우자동차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다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대우자동차를 이거는 제가 뼈를 묻을 직장으로 생각을 했고 내가 주인이다 생각을 했으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에 대해서 뭐 이리저리 연구를 갖다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냥 뭐 연구를 갖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면서 연구를 갖다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게 대우자동차는 못 살리는 나라인데 그게 제 최초의 책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 DJ 때 그 경제수석실에 그 하이닉스하고 대우자동차가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그때 그 담당관께서 제 책을 보시고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러저런 얘기를 갖다 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저는 그런 코스를 거쳐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대우자동차가 대우그룹만 이게 상당히 그 심각한 부실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06년에 사회디자인연구소라는 거를 간판을 갖다 걸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쭉 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참고로 제가 전 대우자동차에 사실은 후문으로 들어간 케이스예요. 김우중 회장께서 이분이 학벌을 상당히 중시하는 분입니다. 신입사원들 들어왔다 그러면 명단 갖고 와봐 이래가지고 이제 명단을 쭉 넘겨 학교를 봐요. 서울대, 연대, 뭐 고대, 기타 등등. 근데 이분이 92, 3년쯤 해가지고 신입사원들의 어떤 입단 명단을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가 아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이름 좀 들어본 대학이. 그래서 이 비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래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비서 중에 한 사람이 이른바 이제 운동권 물을 좀 먹었는지 저기 옛날 운동권 하다가 지금 이제 나와서 생각들이 많이 바뀐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 걔들을 갖다가 한번 좀 써보면 어떠냐니까 이분은 그렇지 않아도 동구라든지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 봤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럼 그 사람들을 갖다 모아서 넣어보자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이공계 공대를 갖다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구매와 개발을 갖다가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연구소를 거쳤는데 그 중에 이제 서울대 인문대 사회대 쪽 출신들이 있었어요. 역시 저 같은
전형적인 어떤 386 코스를 거치고 감옥 한두 번씩 갔다 온 그런 사람들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그 당시 대우자동차의 이른바 그 노사협력팀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마 노무 관리하는 데입니다. 노조 관리하는 데인데, 원래 이제 그 친구들이 가기 싫어하는데 뭐 강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가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노사관계의 어떤 신기원을 구축해 보겠다. 이런 어떤 자신감과 신념을 갖고 간 친구들입니다. 저보다 좀 더 좌파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걔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쫙 15명인가 배치가 됐는데 몇 달 뒤에 만났어요. 저희 이제 입사 동기들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저보다 더 반노동조합적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노동조합들의 행태를 갖다가 쭉 본 거죠, 이게. 나름대로 설득하려고 해봤죠. 설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노동조합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자행한 수많은 어떤 누적된 만행들을 갖다 쭉 보고 애들이 완전히 반노조로 바뀌었어요. 노조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약간 친노조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국이나 문재인 이분들도 노조 접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 그 노조 접해보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실물 경제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존의 어떤 그 이념이 만들어준 어떤 프레임 내지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진단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노동조합은 진보와 개혁의 견인차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전위부대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어떤 이 무력부대다, 이런 아주 낭만적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이전부터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80년대 내지는 80년대 어떤 제하고 생각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30년 전 생각입니다. 정말 콜릭의 시절이죠, 사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생각들을 그대로 아주 경결하게 견지하고 있어요. 이제 좀 둔한 사람들도 이제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실물 경제도 알고, 노동조합도 알고, 인간도 알고, 세계도 알고, 역사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진화를 하는데, 진화가 안 되네,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의 진화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통절력, 일면적으로 생각하면서 진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접한 경험과 자기 관념이 이걸 딱 대조해보면 충돌을 하면은 그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 질문을 던져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새로운 종합을 하고요. 원래 생각을 이렇게 이제 통합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통합과 더불어서 이제 가설 검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폐기하고 새롭게 구축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화를 해 나가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고시라든지 이게 아주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을 갖다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그다음 여기 있는 다른 지식 있잖아요. 실물로부터 올라오는 지식, 역사로부터 올라오는 지식 다 따로 놀거든요. 그러니까 인티그리티가 아주 떨어지는데 나름대로 기억력이라든지 뭐 이러저러한 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지금 문재인 조국으로 대표되는 이게 이제 지지나 386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문제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진 거대한 착각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에 대한 것. 이거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기능은 단적으로요. 한국자동차 5사인데 사실은 이거 현대자동차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연봉이 9,072만 원이라 같은 시기 2016년인가 그럴 겁니다. 도요타가 8,391만 원이고 독일 폭스바겐이 8,303만 원입니다. 그냥 GDP 대비 연봉 보면은 이쪽은 우리는 2.85배고 일본은 2배고 독일은 1.74배입니다. 이게 자동차 회사는 원래 어디나 보임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라인 길이가 한 5km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근데 100m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관리를 해야
이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 예컨대 시장 가격을 준다 그래가지고 예컨대 뭐 이 독일 폭스바겐이 예컨대 6천만 원을 준다. 그리 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그리 되면 라인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는 어디나 고임금입니다. 물론 노조도 세고요. 노조 활동의 천혜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월등한 고임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대비 인건비가 우리 12.3%입니다. 그러면 일본 도요타 5.8%, 독일 폭스바겐 9.9%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높으면은 그러면 이건 어디로 쓴가 해칭을 해야 되는, 해칭하는 방법은 협력업체를 쥐어 짜겠죠, 그죠? 아니면은 소비자를 쥐어 짜겠죠. 주주 몫을 가져가겠죠. R&D 투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당장 안 해도 표 안 나는 거 이거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학적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은요, 이거 고임금이 뭐가 문제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 도학적 사고를 하면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임금이 되면, 즉 하는 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임금 수준을 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대 추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R&D 투자가 적든지 협력업체의 이윤율을 워낙 작은 1 내지 2%로 제공 비행을 시키든지 뭐 이거 미래 세대의 몫을 뺐든지 주주목 뺐든지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대비 R&D 지출이 보면 우리가 낮지 않습니까? 2.8%, 3.6%, 5.7% 이렇게. 도학적 사고 안 되는 사람은 현대자동차의 미래가 왜 어둡냐? 이게 적어서 그래.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적은 이유는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경제학 박사님 무슨 저쪽에 무슨 경제 이론가 행세하는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자, 파업 성향 현대자동차가 87년 설립 이후에 94년 여기를 그 4년 제외하고 32년간 매년 파업했습니다. 기아차 노조 27년 중에 25년 동안 계속 파업을 했습니다. 도요타는 62년 이후로 파업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책이 현대자동차에는 한국 노사관계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분석한 건데요. 박태주 씨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경제학과 나와서 옛날에 이제 정부 출연연구기관 즉 산업연구원 노조위원장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게 그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노동 비서관도 했습니다. 이게 뭐 등등 이런 사람이 그 현대자동차의 노조 추천으로 해가지고 위원이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 7, 8년을 갖다가 현대자동차 아주 밀착해서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자기도 이제 그 자동차 그 생산 라인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뭔가 상당히 어떤 나름대로 어떤 손기술 내지는 테크놀로지가 있으니까 뭐 고임금 아니겠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물어보니 그 노조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경상도 말로. 박사님 이게 모심는 아침에 데려와가지고요. 며칠 시키면 해요 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게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기대추고 약탈이거든요. 자기 노동력의 어떤 시장 가격에 비해 가지고 실제 받는 게 월등히 높으면은 결국은 이건 자기가 생산한 게 아니고 누군가 생산한 몫을 뺏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게 이제 지대인데 우리는 이 지대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게 프레임이 사실은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자 안경인데 이 안경이 없으면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기껏 지대를 얘기하는데 지대는 저기 막 부동산 임대료 내지 임차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경제학적 지대는 자신의 그 시장 가격에 비해 잘 작동하는 시장 가격하고 현실의 자기가 받는 어떤 권리익 또는 가격의 격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이제 바로 요 문제 때문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들을 하게 됐는데, 여기 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지금 울산공장 저게 최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결국 뭐냐, 단값으로도 차를 생산하는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물량을 돌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기득권이 반발도 있을 거고, 또 그쪽에서 또 이렇게 처음에는 반값으로 시작했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저런 것처럼 돼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경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기묘한 타입인데, 저거는 참 특이하게도 현대자동차와 민주노총도 결사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시장주의자 있잖아요. 보수 동네에서 나름대로 마이크 잡는 분도 결사 반대하는 희한한 존재입니다, 이게. 이거는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어떤 시장주의자들이 그 실물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왜 현대자동차가 이런 기묘한 형태를 하는지. 이게 광주시가 제1대주주의 제1대주주지 않습니까? 그죠? 2대 주주가 현대자동차입니다. 근데 사실상 경영권과 지배권은 현대자동차 행사 안 하는데 아주 변칙입니다, 사실은. 왜냐, 그런 데 대한 어떤 참 이게 이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자,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런声明을 했습니다. 이거 지역별 저임금 기업 유치 경쟁으로 기존 노동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임금 하향 평준화된다, 이런 얘기하고요. 어떻게 공무원의 머리에서 5년간 임관의 교섭 일체를 불가능하게 나누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뭐 5년간 협약을 해가지고 임금 안 올리기로 하고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설명을 했는데,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은 머리에 인티그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분이라 가지고 이게 지금 자기가 하는 일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거하고 자기 정치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요? 그 정치 전략에서는 이런 민주 진보의 어떤 그 핵무력 부대 있잖아요. 이 핵무력을 어떻게든지 이걸 자기가 써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것하고 지금 이 핵무력 부대가 지금 반발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아마 이게 뭐 정태호 그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관악거래 그때 이제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또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이런 분이 그냥 뭐 이리저리 설득을 하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저기 광주 내려가가지고요, 뭐 조인식 때 내려가가지고 뭐 사진 한 장 찍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하면서 가실 거예요, 이게. 또 하면 민주노총 무슨 어떤 중요한 집회 혹시 갈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가서는 또 다른 얘기 하실 거예요. 이건 맨날 그렇게 합니다. 이 요즘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저기 지금 이제 유명한 파업은 이겁니다. 하나 탑탄 노조입니다. 1억 연봉이 1억이 넘는데 보다시피 뭐 있습니다. 뭐 일이 아주 하이테크놀로지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노동조합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의 노조에 대한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2017년 1월 달에 이제 그 조선일보 인터뷰인데, 그때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노조, 정규직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죠?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보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비정규직 봉급이 올라가나요? 그렇게 하고도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데 사내유보금은 어디 있으나요?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일의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한쪽이 이렇게 과도한 권리를 누리면은 다른 쪽이 이렇게 뺏긴다라고 한다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노조 등 노동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균형이 없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다. 그 가운데 방금 말한 대기업 노조가 얼마나 될 거며 그 가운데 일자리 대물림 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겠냐. 아직은 노동자들이 권익이 나가라. 전체를 균형 있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정리하고 당하고 정년 60세로 돼 있지만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다. 뭐 법적 정년 연령도 못 채우고 직장인 시험 밀려나는 현실인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은 이제 이렇게 이 청년들을 갖다가 막 늘려줍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높은 권리의 어떤 원천이 어딘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 민간이 더 열악해진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 다음 노조 조직률 10%인데 사실은 이 10%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그냥 춤추들을 갖다 다 조직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조합 이력은 2013년 12월 때 철도노조 파업 때 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 철도노조가 몇만 명짜리입니까? 한 2만 명 되나? 그런데 정권하고 맞짱을 떴습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아니 만약에 말입니다. 제대로든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철도 노조만 있겠어요. 서울 지하철 노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대중교통 시내버스 파악가 가지고 떨던데 시내버스는요.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노조는요. 예컨대 이런 거 몇 개만 말입니다. 그냥 철도 노조처럼 달려든다 그러면은 견딜 재간이 없을 겁니다. 어떤 정권도. 그래서 제가 핵무력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그래서 기억 못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다 우리 핵 문제 해결 방법이 있듯이 이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단, 이 문제를 똑바로 보고 굉장히 어떤 치밀하고 정교한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일부 어떤 노동조합 내지 노동자들의 권리 이익을 엄청나게 올려놓고 그래놓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 양질의 일자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래요. 이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걸 실제로 딱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연대를 하니 그럼 가계소득 정대가 되고 소비정가 되고 생산투자 정대가 된다. 그럼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이 잘 못 늘리니까 공공이 늘려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공기관을 갖다가 비정규직, 정규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을 막 뽑습니다. 그 곳곳에서 지금 그런 참 웃기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예컨대 그 어제 김재원 의원이 우리 세미나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뭐 북한 문제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저기 그 자기 지역구 사람 중에 뭐 감옥에 가 있는 지인 중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면담을 갖다가 하러 가면은 그 이제 국회의원이면은 교도소장하고 이제 이렇게 그 서로 면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를 하는 얘기가 작년에요 사람들을 교도관들을 갖다 막 뽑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뽑았는데 이 교도관은 이 그게 있잖아요. 재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재소자 이제 1인당을 아마 하여튼 이게 쉽잖아요. 이렇게 또 사람들이 있는데 늘린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재소자를 많이 늘려서 감옥을 늘리면은 돼요. 안 늘리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 배치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1년씩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1년을 갖다가 넘게 대기를 하면은 시험이 이게 무효 내지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골골이 앓고 있는데 이번에 더 뽑아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주 난감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질의 일자리가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제 그 마차가 말을 끄는 전형적인 어떤 논리인데 저는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 정말로 참 이렇게 어느 도단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잘 알고 있는 노동시장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고질적으로 낮게 나오는 지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성 경제활동, 고용해고 어렵다는 거, 노사협력 안 된다는 거, 은행 건전성, 대출이 어렵다는 거, 벤처자본 이용 가능성이 이게 좀 어렵다는 거, 정부 규제 부담이 과도하다는 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아주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노동조합의 어떤 지금 현재 그냥 현주수만 좀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지금 쫙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2017년 통계가 가장 최신입니다. 작년 말에 나왔거든요. 이제 그 통계를 보면은 지금 노동조합의 어떤 이 조직률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요.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2만 명이 조합원이 증가했는데 민노총 6만 6천, 한노총 3만 1,000명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 들어서는 아마 더 가파를 거고 아마 민노총의 어떤 그 조합원은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을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문별로만 보겠습니다. 이게 민간은 요만큼 거의 꼼짝 안 해요. 9.5% 정도 수준에서 꼼짝 안 하고 여기 공무원 쪽이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은 30명 미만은 조직률이 0.2%입니다. 근데 300명 이상은 57.3%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10점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점 몇 프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기업들 공공부문 100% 조직돼 있고요. 대기업들도 포스코 빼놓고 다 조직돼 있을 겁니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중추적인 부분들은 전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어떤 조직을 쭉 뜯어보면요. 이 자세히 뜯어보면 금속노조에 보면 저기 현대자동차 등이 들어가 있잖아요. 현대자동차하고 요게 기아자동차, 한국GM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일종의 글로벌 과점이고 국내에서는 협력업체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를 갖다 발휘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갑중의 갑입니다. 여기가. 자,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는 여기에 이제 그 철도, 지하철, 건보공단, 가스공사 등이 더 있습니다. 다 보면은 공기업들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거는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무검증 노동조합들, 이건 전형적인 규제산업입니다. 용역, 축적, 정권사, 보험사. 그 다음에 KRX, 그 다음에 여기 보건의료산업, 이거는 규제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작죠. 얼마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뭐 대학노조 있고, 민주 뭐 환경시설 일반 노조들 있고,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한국은 노동조합을 연상하면 현대자동차 같은 거를 연상하는데, 사실은 그 공공부분이 핵심입니다. 공공부분과 규제산업이 핵심이고요. 현대 그 기아 자동차 같은 그다음에 이제 독과점의 그 대기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문제는 사실은 공공 문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민주노총 창립 선언문이 민주노총이 이번에 어저께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보니까 엄청 늘었어요. 아까 그 앞에 게 60몇만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99만 5천으로 이렇게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2018년 12월 기준이니까 엄청나게 지금 조직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창립선언문을 보면은 뭐 일본 제국주의의 강고한 탄압 속에 민주해방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싸웠다. 독재정권 어쩌고 그 다음에 조국의 자주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어쩌고 그 다음에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자본과 권력의 어떤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뭐 싸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80년대 386 운동권의 어떤 전형적인 인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9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이런 선언문을 썼던 사람들은 야채하고 잘 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은 뭐냐면 항일 독립운동의 후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독재의 후예 내지는 친일 부역자들의 후예 대충 아마 이렇게 볼 거예요. 세계관이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자기들을 갖다가 정당화하고 자기들의 모렴치하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한국 노동조합의 핵심은 사실은 전국 금속노조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연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금속노조가 있는데 금속노조가 원래 수많은 작은 어떤 개별 기업별 노조들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정의당이 원래 이제 금속연맹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조금 17만인데 여기에 보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 우리 금속연맹 강연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안 봤고 그 간부들도 안 봤을 텐데 한번 볼까요?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 간 예속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자,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 과거 강령이 아니고요. 지금 강령입니다.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기초에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 과거 강령이 아니고요. 지금 강령입니다.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그 북한 헌법 제9조죠. 저 구조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때 이유라기가 가가지고 아마 그냥 그래 쥐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그대로 아마 받아쓰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가 있고요. 근데 참 난 갑갑하니 사실은 제가 이거를 비판하는 글들을 갖다가 몇 년 전부터 꽤 몇 번 썼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들은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념이 있어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아마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기 언제 말입니다. 우리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사무실 앞에서 그 규탄 시위를 할 때 요 문제 제기를 갖다가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저기 금속노동자연맹은 여기도 보면은 뭐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고 초국직 자본의 횡포와 경쟁 만능 신자유주의 어쩌고 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를 이룩한다. 80년대 말에 말입니다. 반전반핵가라는 게 있습니다. 제국의 발톱이 이강토 이산하에 뭐 민족의 어떤 핵폭풍 전야에 있었다. 그때 이제 미군 핵을 전제로 했어요. 근데 이제 91년에 다 나갔지 않습니까? 즉 북한 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이제 민족의 운명이 핵폭풍 전야에 있었는데 그때 반전 반핵가를 갖다 부르던 인간들이 북한 핵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참 이렇게 둔감 내지 외면하는지 정말로 이건 시대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강령도 보면은 뭐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 평화통일로 쫙 이런 말들이 쭉 있습니다. 이 ILO 관련해 가지고 얘기인데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이 문제는 아까 같은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신자유주의, 경쟁 만능주의 때문에 한국의 불평등 양극화, 뭐 일자리 문제가 생겼다라는 인식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대부분이 공유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 심각한 거죠. 이게 나름대로 이쪽은 사상 통일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착오적이고 얼기설기하고 그게 대해서 전혀 어떤 뭐 이론적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연한 어떤 정서로 통일이 돼 있고요. 막연한 사상으로 사실 대충 통일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쪽 정권의 어떤 위험성이면서 동시에 힘입니다. 이게 그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거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그렇다 뭐 이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특별성명이 있습니다. 2014년 5월 20일 세월호 때 그때 뭐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 추구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인식이 바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구호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인식은 그거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노동 자본 대립시키고 가계기업 대립시키고 사람과 이윤을 대립시키고요. 여기에 공공이 있는데 공공이 그동안 요쪽 편이었는데 우리는 요쪽 편으로 가겠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 기조는 뭐냐면 진보와 보수, 도덕과 부도덕과 민족과에서 이걸 대립시키고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척결돼야 될 악이고요. 이쪽은 선입니다. 아니 사고가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 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뭐냐면 이 재벌 대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깔고 앉았고요. 여기에 이제 노동조합하고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조금 있는데 이걸 놔두고 왜 이걸 문제 삼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뭐 만화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미 카스트로 돼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보면 보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를 보통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산업 대별로 소득을 쭉 보면은 1위는 금융보험업이고 2위가 전기가스 전기 및 수도 사업이고 3위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입니다. 자, 이쪽은 전형적 주재산업이고 이쪽은 공공기업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니면 독과점이거나 그리고 공공행정은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일종 공공기관인 거죠. 그죠? 이쪽은 세금 소득자입니다. 이건 독과점 소득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규제로 의한 어떤 그 소득자들입니다. 이게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여기 경비들 들어있고요. 숙박비, 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조금 안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이런 거는 사물을 본질을 제대로 못 봅니다. 공공과 민간의 격차, 그 다음에 유노조와 무노조의 격차, 갑과 을의 격차 이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머릿속에 없는 게 불평등 양극화 격차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참 희한하게도 생산성과 지대라고 하는 이 모든 소득이라든지 이유는 생산성과 지대의 중첩인데 일단 요 두 개를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 거죠. 생산성 높은 존재에 대해 가지고는 이건 중량 평준화, 하향 평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성은 무조건 상향 평준화해야 되는 겁니다. 지대는 뭐냐면 사실은 없애거나 하향 평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쫙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대는 왜 생기는데 이거는 자유로운 어떤 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경쟁, 개방 이게 이제 핵심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그죠? 생산성 향상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과정에서 교육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과정 협동도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경쟁도 들어가고 적절한 규제 이것도 들어가는데 일단 요구의 구분이 잘 안 돼 있다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고용 비중이고요. 요거는 부가가치 비중입니다. 어디든지 산업이 서비스화되면 서비스 고용 비중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70쯤 되죠. 70%쯤 될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부가가치하고 고용이 비슷하게 패럴렐하게 가는데 우리는 가이표가 된 겁니다. 이거는 부가가치는 잘 안 늘어나는데 고용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한국 제조업이 고용을 흡수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흡수 못하는 이유 있잖아요. 의외로 많은 학자들은 제조업은 원래 고생산성이라서 문제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산성은 분모에 사람 집어넣고 분자에 부가가치 집어넣는 건데 그럼 사람이 사실은 적어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사람을 지금 한국 노동조합의 형태는 사람을 갖다 고용하는 것을 무지하게 끓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게 전부 다 고용이 서비스 쪽으로 몰려가 가지고 서비스는 그야말로 박 터지는 과당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이런 식으로 결혼 조건 자체가 고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 공무원이고 2위가 건물주하고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정보회사 보니까 남편 직업은 15년째 1위가 공무원입니다. 아내 직업은 5년째 1위,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사였어요. 교사가 쫙 10년 1위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저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사람이 10년, 15년을 이렇게 그냥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올인해가지고 공무원이 되기만 하면 남는 장사거든요. 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제 아들이 91년생이에요. 근데 보니까 내 아들 쭉 키우면서 이제 애들 친구들 이름을 많이 들어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부 제법 잘하는 애들입니다. 그 애들의 꽤 여러 명이 지금 보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당히 똘똘한 애들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 걔들이 지금 노량진 고시학원이나 뭐 하여튼 가서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구조적으로 90%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완전히 폐인됩니다, 이거.
아니 2, 3년을 갖다가 이렇게 뭐 그러다가 꼬라박아서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10년, 15년을 갖다가 해서 붙기만 하면은 남는 장사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 엄청난 어떤 우리 청춘의 에너지들을 갖다가 완전히 이거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공무원의 문제는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한국의 문제는 아까 노동조합은 노조 양반이죠, 그죠? 노조 귀족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문제의 핵심은 공공 양반 내지는 공공 귀족입니다. 이건 별도의 강의가 더 필요할 텐데 이건 좀 말씀드릴 텐데 그 공공 양반들은 사실은 노조 양반들이 있으니까 그 노조 양반들의 어깨에 올라앉아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만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실제로 노동조합의 어떤 거기 등 뒤에 딱 붙어 있거나 뭐 딱 숨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합니다. 현대자동차 가서 뭐 조립할래, 공무원 할래, 공무원 하죠, 당연히. 삼성전자 가가지고 뭐냐면 일할래, 아니면 공무원 할래, 당연히 공무원 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어떤 일인데. 근데 문제는 그걸 정상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이 배우자 조건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갖다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인구 구조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자, 이제 문제 원인 쪽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과 해법이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제가 스위스 헌법하고 한국 노동법을 쭉 보면 스위스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헌법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떤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스위스 헌법 같아요. 26조가 재산권입니다. 27조가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28조에 조합결성의 자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딱 묶어보십시오. 근로자, 사용자 및 그 조직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사할 수 있고 조합결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의는 가능한 교섭 또는 조정에 의해 체결해야 된다. 뭐 당연히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 파업 및 직장 폐쇄는 그것이 근로관계와 관련이 있고 평화로운 근로관계의 유지 및 중개 절차의 이행에 재촉되지 않느나 허용되어야 한다. 자, 수설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딱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업하고 직장 폐쇄, 이 직장 폐쇄는 사용자의 무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근로자도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고 사용자도 사익을 얘기하는 존재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무기인 파업하고 사용자의 무기인 직장 폐쇄 또 무기의 어떤 대등성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학이 딱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형성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게 뭐냐면 우리 전체 흐르는 정신은 근로자는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노동상권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게 단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은 헌법 전체에 걸쳐 가지고요. 원래 헌법이라는 게는 계약 개념하고 보충성 원칙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흐릿한데 국가의 보호자, 육성자 역할은 엄청나게 강조를 갖다 했습니다. 국가 보장 24번 들어가고 보호 15번 들어갑니다. 이 안에 뭐냐면은 바로 뭐 정당도 보호를 해야 되고 모성도 보호해야 되고 이건 당연합니다. 모성까지잖아요. 근데 연소자 근로도 보호를 해야 되고 여기 이제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또 국가가 지정하고 계도하고 뭐 이러저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123조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무슨 보호 뭐 다 들어가 있는데 농업 및 업도 보호를 해야 되고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뭐 또 해야 되고 중소기업도 보호 육성해야 되고 중소기업 보호 육성한다는 얘기는 우리 기업 수로 99% 아닙니까, 그죠? 99% 기업들을 갖다 국가가 보호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런 식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노동조합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해 가지고 야 니들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좀 양보 좀 하고 자제 좀 하고 말이야 구세대 좀 생각해야지 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죠, 그죠? 아마 머리띠 메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죠? 조만간. 그런데 그 양보와 자제 얘기를 30년,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기형성은 조금도 해소 안 되거든요. 그럼 한국인들이 별종들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문제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그 문제를 만드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구조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관통되도록 관철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즉 무기의 어떤 대등성이 현격하게 이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서울대 그때 겨울에 그 저기 서울대 도서관에서 파워플랜트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태워 가지고 난방하는 노동을 하는 분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맹골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사업장 점거를 했거든요. 아 원래의 어떤 원칙은 이거는 남의 재산입니다. 그죠? 남의 재산이면 자기가 이제 노무 제공을 딱 거부를 하면 걸어 나가야 되죠. 이게 그 재산가 보호 원칙에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 핵심은 재산권 보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나가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체 인력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 사업장 점거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0명이 딱 단계를 해버리면은 4만 명, 40만 명을 갖다가 아주 불편하게 냉골에 지내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원사이드하게 노조가 유리하게 이렇게 이런 법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 아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 토탈 하나 저기 뭐 토탈 노조라든지 이런 노조들이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기형성의 이면에는 이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사익 추구 대상이고 이쪽도 자본도 사익 추구 대상이니까 서로 어떤 무기 대등성 원칙에 그 어긋나지 않게 어떤 법 제도를 만든다라는 개념, 이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기업에서는 사실은 노조가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습니다. 아마 공공기관 기관장 해보신 분들은 그거를 갖다 절감을 해요. 이쪽 파업을 하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미 공공기관의 주인은 노동조합으로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자, 그거는 뭐냐면 우리한테 뿌리 깊은 어떤 이 철학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보호를 해야 돼. 아니 원래는 자유와 재산권 보호가 먼저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쭉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근로자도 보호를 해야 돼. 그러니까 노동조합 공무원도 내가 근로자야 막 이러고 서로 막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저기 농협에서 그런 일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농협 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노동조합원이잖아요, 그죠? 그 협동조합원이잖아요. 또 농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를 갖다가 3중, 4중, 5중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들도 보면 내 노동자다, 노동자 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동안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하면 노동을 연구한 분들이 와요. 그리고 노동 통계를 무지하게 많이 갖고 와가지고 이제 쫙 슬픕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노동이 원래는 기업을 타고 있고 산업을 타고 있고 시장을 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을 타고 있는 존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딱 그걸 줍니다. 노동이 아니라 경제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경제 문제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막 보여요. 이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땐 대한민국 문제를 보려면은 우리 국가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국가 전체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국제 정치 환경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 북한이 보여요. 자연 환경도 보면은 기후, 물, 땅,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뭐 불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문제로 보면은 이것들이 쭉 보여요. 저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그럼 국가 문제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쭉 보이죠, 그죠? 규제 문제, 사법 문제, 조세실현 공정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보이는데 노동 문제로 보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경제 문제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땅 문제하고 우리 저기 노동조합이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는 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대추구의 성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문제, 교육 체제 문제, 인구 구조 문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뭐 기술 문제 있는데 제 얘기는 노동조합에서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노동조합은 이 저쪽의 핵무력 부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양보와 자제를 갖다 호소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법제도 문제라는 거고요. 법제도의 핵심에는 없이 사업장 점거를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대체 인력 투입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노동조합의 문제를 푸는 바로 킹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갖다가 노동자를 국가의 무한 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유의 핵심인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예 개념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결국은 이제 이혼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당과 정신 문화의 문제고 제 얘기는 사실 아까 그러셨습니까? 노동 규정 문제가 겉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핵심은 공공 규정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다음에 별도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있던 공무원들의 이게 이 기준이 뭐냐면 성년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년 근로자 100인 이상 그 중에 사무관리직은 한 100만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득 상층을 잡았어요. 자, 소득 상층을 잡았는데 이것도 뭐냐면 사원 대리 때는 10명. 그죠? 그 다음에 과장, 차장 때는 5명. 부장이나 이사로 올라가면 20, 30년 근무하면은 그러면은 뭐 2명, 1명 이렇게 남게 돼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고 남은 올라간 사람들은 역전의 용사들이고 생산성이 높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원통형이잖아요. 그죠? 뽑으면 그냥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1대1로 대응을 시켜놨으니 한국에서 가장 최상층 집단을 뽑아가지고요. 그것도 피라미드 구조로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원통형으로 딱 1대1로 대응시켜 놓으면은 공무원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년, 15년 청춘을 썩혔으라도 공무원 되기만 하면 남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하고 제가 비교해 봤어요. 일본은 공무원 급여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급여법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급여법에는 보수 기준이 쫙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50인 이하 기업 36.9%, 50인 이상 63.1%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학력, 연령 그다음에 금전소 기간 이루어지는 걸 따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은 이게 국민 수준하고 유리되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공무원이 아까 현대자동차를 따라가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이제 이런 문제들에다가 그래서 이 문제, 노동조합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 생산물 시장 쪽에 불안정 경쟁 시장 문제, 공기업 문제, 규제 산업 문제, 독과점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밑에는 이게 속지주의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 OECD를 다니는데 OECD 다니면 프랑스 사람들 본부 파리에 있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뭐냐면 너 OECD에서 무슨 일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일 하냐 직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 너 어디 다니냐 OECD 다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직무를 묻지 않고 직장을 묻는 겁니다. 이거. 왜냐면은 이 공무원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은 급여는 호봉제를 거쳐서 쫙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한 30년 근무하면 연금 300만 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직무가 뭐냐면 너 저기 청원 경찰이다. 예컨대 아니면 내 운전원이다. 이게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우리 산업발전 역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깊은 뿌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고요. 아까 노동관계법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관계법이 이게 사업장 연거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 파업시 대체 인력 투입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사실은 정리하고 징계하고 외에는 사람을 내쫓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쪽에서는 호봉제로 이게 쭉 올라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규직이다라고 하면은
정규직 정상이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극히 비정상입니다. 서구의 정규직하고 한국의 정규직을 딱 비교해 보면은 한 4개 내지 5개가 다 달라요. 첫째, 완전한 철밥통입니다. 이쪽 그렇게 철밥통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근속 연수에 따라 가지고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고 이쪽은 직무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주 두터운 기업복지가 있습니다. 이쪽 기업복지가 없잖아요. 국가복지, 보편복지만 있고 우리는 기업복지들이 엄청나게 주르륵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이거를 정상, 나머지는 비정상 해서 비정규직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런 문제들도 사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있고 공무원 문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저도 강화문 광장을 자주 나가죠. 근데 가보면은 그게 어쨌든 한국이 지금 뭔가 크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민심들이 저변에 흐릅니다. 그죠? 근데 제일 강한 민심은 탄핵 부당하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안보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죠? 이게 주르륵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확정이 잘 안 되죠. 근데 저는 이미 밑둥지에서는 이런 아까 그 노동귀족과 공공귀족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등골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딱 덮여가지고 빨대로 촉촉촉촉촉촉 지금 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비정상을 정상으로 딱 이렇게 그냥 하니까 이게 자기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걸 정상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구조적으로 젊은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창업을 하거나 능력 있는 기업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하기가 엄청나게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완전히 동투의 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미치도록 답답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쪽은 대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은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 외에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더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있잖아요. 불평등 양극화 해소되고 일자리 문제 해결되는 나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전을 제시를 해야 일단 젊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제 광화문에는 공포와 정오, 규탄은 있습니다만 비전, 뭔가 좀 대안, 다른 어떤 희망, 저 사람들한테 뭔가를 희망을 걸어보면 하면 뭔가 좀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거든요. 저는 아마 여기 대한민국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새로운 희망, 그러니까 안보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요. 그다음 저쪽의 어떤 위선적 행태, 기만적 행태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서 희망, 대안, 비전에 관한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어떤 7대 비전이나 10대 비전 이래가지고요. 그러면 나오는 게 첫째 노동조합 문제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과도한 권리이익 문제 빼놓을 수 없잖아요. 세금 문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전 에너지 문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건강보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딱 올라와 있는 현안들이 쫙 있습니다. 전 이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이 현안을 어떤 식으로 잘 다듬어 가지고 어떻게 딱 치를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로 무슨 연습회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플랫폼 자유와 공화부터 해서 여기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희망과 대안과 비전을 갖다 고민하는 분들의 뭔가 어떤 연습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좀 뭐 다듬어진 어떤 희망, 대안, 비전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기존에 우리 광화문에서 다시 만나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